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톡 시간입니다. 이제 폭설이나 기습 한파로 도로 위의 위험이 매우 커지는 계절입니다. 사고는 미리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박희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되면 예전에 사만사온이라 그래서 사흘은 뭐 추웠다가 뭐 따뜻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즘 하루에도 날씨가 워낙 바뀌고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굉장히 급해져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도로 상황도 위험할 수 있고 아이스 뭐 블랙 아이스라 그런 상황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겨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니까 찾아오시는 의뢰인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사고랑 겨울 사고가 약간 다른 게 겨울 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성이 더 생겨요. 그래서 약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과실 비율 분쟁 같은 게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수가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봄, 여름, 가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가 과실을 저질렀는지가 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불명확한 경우들만 이제 방송에서 보니까 뭐 몇 대 몇으로 다들 다투는지 알지만 대부분 사고는 사실 명확하거든요. 현장에 나오는 순간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밤이 일단 길다 보니까 일단 밤이 긴 게 제일 문제인데요. 밤이 길다 보니까 어두운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뭐 야간에 불을 켰다 안 켰다 시야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걸로 이제 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다 비율이 다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로 사정 같은 경우에 도로에 미세한 얼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이긴 얼음이지만 사람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블랙 아이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의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과실 비율에 대해서 좀 판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제가 교통사고 변호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보험사에서 얘기해서 이 사람이 몸이 얼마나 다쳤는지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돈을 받아내는 일인데 겨울은 이걸 넘어서 과실 비율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십니다만 지난 5일이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갑자기 퇴근 시간대 눈이 많이 왔습니다. 사고가 많이 났는데 당시 상황 뉴스부터 한번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가도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맞은편 오르막길에 멈춰버린 화물차. 경찰관과 시민들이 함께 차량을 밀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헛도는 뒷바퀴. 지켜보는 사람도 마음을 졸입니다. 도로에서 미끄러진 시내버스는 결국 인도를 침범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수도권 곳곳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도로 한쪽에 뒤엉켜 있는 차량들, 바닥 곳곳엔 차량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드레일 근처에 멈춰선 승합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서울 양천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빙판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모두 12대가 추돌했는데 60대 여성 등 차량 탑승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통사고를 비롯해 제설 요청 등 112 신고가 빗발쳤고 오늘 새벽까지 서울과 경기에는 5천 건이 넘는 폭설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네, 5일이 아니라 4일부터 계속 이어진 5일까지 이어진 사고였는데 그날 저희 부서원도 뒤에서 차가 와서 부딪혀가지고 어제 겨우 차를 찾았어요. 이제 술이 막히고. 네네네. 아무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지만 교통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뭐 혹시 피해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당연히 피해 본 적이 있고요. 네. 가해를 당한 적도 있고. 가해를 그러니까 당했다? 가해를 제가 저지른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라고 해도 당연히 그런 일을 겪고요.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이후에 뭐 어떤 조치를 한다거나 보험사에서 이제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변호사 이전에도 이전에 제가 조금 신기한 게 예. 저도 좀 사람들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교통사고를 한 번을 안 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평생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당하던 사람이 요번에 교통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뭐 한두 달 뒤에 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계속 이어진다? 네. 근데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를 지나가다가 오토바이에 한번 치인 적이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운전 미숙으로 순전히 운전 미숙으로 인도 위에서 막 어떻게 하면서 저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고를 당하고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 뒤에
또 당한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약간 우연이겠지만 이상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또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적게 줘야 그렇죠. 자기들 이익이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험사의 뭐 목적은 이윤 극대화고 그럼 돈을 적게 줘야 되는데 1번 사고와 2번 사고가 있으면 이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아, 지난번 사고의 영향이다. 예, 기왕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1번 사고의 경우에는 자, 몸의 장애를 판단한 시점은 2번 사고 뒤인데 어떻게 기왕증 때문인 줄 아느냐? 이건 2번 사고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미루는데 문제는 이제 과실 비율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합쳐서 100을 만든단 말입니다. 네. 이 경우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어서 분명히 내 몸은 아픈데 서로 밀어서 나는 제대로 된 보상을 여기서도 못 받고 저기서도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사례들이 진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요 주제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내 편이 아니거든요. 아, 근데 사람들이 애초에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사는 나를 위해서 협의를 해줄 의무도 없고 해줘도 안 됩니다. 해주면 사실 그건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어서 오늘 천천히 그런 얘기들 많이 드리도록 차차 하겠습니다. 알아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이제 지금 겨울이고 뭐 눈길, 네. 얼음길, 빙판길 이런 데 대한 사고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보통 일반 도로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고가 네네네네. 많을 것 같아요.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고 예.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시죠. 네, 일단 눈 오는 사고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한다고 하면 차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받는 차가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잖아요. 네. 왜 그런지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뒷차의 경우는 안전 운전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네. 그 안전 거리뿐이 아니라 앞차가 이제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하면 따라 밟아줘야 되고 앞차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뒷차는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뒷차에게 과실 비율이 훨씬 높게 잡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예외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급정거, 급제동.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제동을 하면 이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이 뒷차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뒷차가 더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30%, 40% 정도 이제 과실 비율이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빙판이 되면 이게 또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에 그 위에서 그러니까 블랙아이스, 그러니까 빙판의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빙판을 엑셀레이터를 밟은 상태로 그냥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미끄럽지만 그래도 그냥 미끄럽지만. 가면 상관없다. 네. 좀 덜하다. 네. 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어쨌든 인위적으로 바퀴가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굴러가던 바퀴가 서면서 여기서 마찰이 발생해야 되는데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차량이 빙판에서 엄청나게 크게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운전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나온 걸 봤는데 많은 경우에 엔진 브레이크 쓸 수 있으면 엔진 브레이크 써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거의 오토 차량인데 1단, 2단으로 나와 있는 그쪽 이제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그러니까 기어를 저속으로, 저단으로 저단으로. 넣고 브레이크를 최소한으로 밟으면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이유는 엔진 브레이크를 쓰면 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는 거지 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동이 잡히지 않아서 확 급격하게 미끄러지는 일이 적거든요. 근데 이제 눈 오는 사고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로는 안전거리 의무를 이제 준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밑에 빙판이 있거나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쭉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은 굉장히 안전운전을 하고 충분히 거리를 두고 운전을 했지만 순전히 빙판 때문에 차가 미끄러져서 앞 차량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100% 뒷차의 과실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뒷차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실 상계 일부의 과실이 좀 감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차가 이제 뭐 그러니까 급정거를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뒷차에서 보면은 이제 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차가 제동을 했는데 오히려 미끄러져 나가고 뒷차도 또 앞차에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온 걸 보고 제동을 했는데 또 같이 미끄러져 나가고
이런 정도의 일까지도 막 생겨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을 일단 그 두 사람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더하여 이제 불강력에 의한 과실을 몇 %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부분도 항상 이제 문제가 되고 이걸 넘어서 눈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앞차 이런 식으로 이제 접촉 사고가 일어나면 뒷차들도 연속적으로 미끄러지면서 막 무슨 4중 추돌, 5중 추돌, 막 10몇 중 추돌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에 과실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대만 그냥 추돌했으면 뭐 그래도 단순할 건데 네네네. 하면서 많이 보셨지만 뭐 세 대, 네 대는 기본이고 기본이죠. 뭐 수십 대가 연쇄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맨 처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차량, 네. 그러니까 약간 안전거리 의무 위반을 뭐 무색하게 할 정도의 대단한 급정거를 한 차량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동을 잘못해서 빙그르르 돌았다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뒷차 상태에서 앞차를 갖다 박았다거나 네. 추돌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최초로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죠. 이 차량이 보통 50% 정도의 이제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고요. 50%. 네. 그 뒤에 차량들. 그러니까 뒤에 막 5중 추돌, 6중 추돌 우리가 흔히 이제 실무에서 한 5중 추돌 이상을 이제 다중 추돌이라고 하는데 다중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문제를 처음 일으킨 차량이 50% 정도를 부담하고 1번 차량, 2번 차량이 있으면 2번 차량이 일단 네. 50%. 그리고 이제 뒤 차량들이 과실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뒤 차량들도 어쨌든 뒤차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갖다 박은 차, 그러니까 추돌한 차량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사고를 낸 차량이 일단 한 절반 이상을 이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차량들이 얼마나 거리를 유지를 했는지, 얼마나 인식 가능했는지, 얼마나 제대로 대응했는지 등에 따라서 그 뒷차량은 뭐 15%, 10%, 5% 이런 식으로 책임이 조금씩 이렇게 분담되게 됩니다. 뭐 만일에 수긍을 하시는가요? 근데 이제 다중 추돌 같은 경우는 그 수긍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뒷차량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왜 네. 무슨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눈이 오고 있으면 마치 해무, 안개 이런 거랑 비슷하게 눈 때문에 앞이 잘 시야 확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불가항력이지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런 모든 차량들이 과실이 1%, 2%만 있어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보험사 간의 책임 분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실무에서는 정말 크게 다투는 건 두 대의 차량이 서로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네. 나는 제로인데 저쪽 보험사끼리 얘기를 하더니 10%를 잡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 가고 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다중추돌 사고는 사람들이 어쨌든 보험사에 바로 맡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소송이나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중 추돌 사고까지 이제 얘기가 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도로가 이제 직선화되고 아주 넓어지고 하다 보면 사이 터널이 많아요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두운 터널에다가 날씨까지 추워지면 터널 안은 더 힘들고 위험할 것 그쵸. 같은데 네네. 거기에서 인한 사고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요. 네네네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터널 사고. 그렇죠. 이 터널 사고는 사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때 이제 그러니까 터널이라는 거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터널에 들어갈 때 터널 내부는 대단히 어둡기 때문에 내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밝은 빛에 눈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들어갔다가 차들이 막 서 있어서 이렇게 뭐 추돌하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발생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터널 사고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뉴스 보도를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터널 안에 멈춰선 화물차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에 타버린 화물차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 고속도로 고령 2터널 안에서 화물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이 가운데 한 대에 불이 났습니다. 소행하다가 정지했는데 맨 뒤 차량이 가운데 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 차량까지 충격이 갔고요. 맨 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 난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터널 안을 가득 메운 짙은 연기와 매연은 고속도로 인근 구간까지 확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화재 수습을 위해 터널 통행을 전면 차단하면서 한때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화재 진화와 현장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차량 통행은 약 2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간 추돌 사고가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터널 벽과 부딪힙니다. 몇 차례나 구른 뒤 차선을 가로질러 멈춰섭니다.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비상등을 켜며 사고 현장을 피해가는 차량들. 그런데 잠시 뒤 한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으며 2차 사고를 냅니다. 결국 앞선 사고 차량에서 미처 나오지 못한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보지 못하고 3분 뒤에 이 차량이 1차량을 충격을 해서 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고속도로에서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140여 명입니다. 치사율은 50%에 육박하는데 일반 도로 사고보다 6배나 높습니다. 도로공사와 경찰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도로 바깥으로 지체 없이 대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실 때도 차선상에서 하시면 안 되고 경계석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 사실을 112나 119 등에 빨리 신고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뉴스 두 가지를 보셨는데 하나는 초여름이고 하나는 초겨울입니다. 네네. 근데 언뜻 보면 터널 안은 계절과 무관할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네. 눈비는 안 오잖아요, 터널에. 네, 햇볕도 안 들어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복잡할 것 같기도 해요. 또 네. 겨울에 더 예민할 것 같고. 네네네네. 이 복잡한 것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터널 사고 위험한 게 뭔지 말씀드리면 네. 입차를 할 때 본인이 밝은 눈에 익숙해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깜깜하죠, 갑자기 들어갈 때.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면 네. 차 한 대가 이렇게 거의 무슨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추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터널 사고는 또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특히 차가 많지 않은 도로들 있죠. 뭐 강원도 갈 때 과속 네. 할 수도 막 쉽고. 뭐 네. 125, 뭐 150 이렇게 쫙 달리는 상태에서 터널이라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 첫 번째 차가 이제 벽을 들이받잖아요. 네. 그것도 터널 내 커브가 안 보인 거예요. 벽인지 길인지 안 구분이 안 보인 된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터널에 들어가는 시점 이후에 바로 벽이 등장하면 그게 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터널 밖에서 터널 들어갈 때만 위험한 건 다 알아요, 솔직히. 다 아는데 또 뭘 모르냐면 터널에서 터널 밖으로 나갈 때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밝아진다? 네. 예. 눈이 어두움에 익숙해 있다가 밝은 데로 나갈 때의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터널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나오다 보면 눈앞이 이렇게 팍 밝아지면서 순식간으로 안 보이는 그 순간이 존재합니다. 예. 그럴 때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터널 사고가 제일 위험한 점은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터널 내에는 기본적으로 전조등을 켜고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두운 상태예요. 그래서 터널 내에서 원래 차선을 바꾸면 불법이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차선을 바꾸고 하는 행동들이 사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터널이 위험한데 말씀하신 진짜 주제는 겨울이나 여름이라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겨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겨울이 더 왜냐하면- 위험하다.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안에는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따뜻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겠죠. 네. 하지만 분명한 건 터널 안이라고 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밖에서 눈비가 많이 오면 물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날씨가 많이 추운 경우는 아무리 터널 내부라고 해도 블랙아이스나 얼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내부에서 얼음이 얼어 있고 여기서 무슨 눈이 쌓여 있다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거기다 일반 도로에서 만약에 조금 미끄러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동이나 조향을 잘해서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큽니다만 터널은 바로 벽이 등장하고 또 차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서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터널 사고는 터널을 가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원인이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분쟁도 심해질 거고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터널 사고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판례들이 이런 게 있어요. 터널 내부에 등이 고장나 있는 경우. 그건
관리자 잘못이다. 네. 네. 관리자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터널 내 사고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이건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아까 뉴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고 후 미조치를 제대로, 그러니까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냐면 차량이 물론 뒤집혀서 본인이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고가 나면 최대한 차량을 그 길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갓길 같은 곳으로 대피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그리고 본인의 몸이 빠져나와야 이제 어떤 생명의 위협 같은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고를 표시하는 그 삼각대 같은 거를 놔서 사고가 났다는 걸 알리고 이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 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야가 잘 안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터널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키고 몸을 대피하고, 그리고 이제 사고 후 조치로서 여기가 사고가 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이런 어떤 사인 같은 거를 설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예. 안 했느냐인데, 그러면 했을 경우와 못했을 경우의 차이가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2차 사고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오는 차량의 경우가 대부분의 그 과실 비율을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 뜻은 2차 사고를 보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뒷차량, 그러니까 나중에 후행하는 차량이 당연히 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터널 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앞차에서 그 충분한 사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과실 비율이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많이는 한 30%까지도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고 조치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특히 그중에서 터널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항력이다. 그러니까 그 내부의 상황을 잘 못 볼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 쓰여서 사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삼각대 설치도 방금처럼 좀 멀리서부터 해야 될 거고. 네네네네. 근데 참 사고가 나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한데 증거를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좀 갖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뭘부터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그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매뉴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증거는 그냥 사진 한두 장만 찍으면 된다. 그러니까 빨리 사진 한두 장 찍고 빨리 대피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고 뭐 해라 라고 매뉴얼엔 돼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조금 나눠보실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고속도로 사고는 그 말이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차량이 많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현장만 간단히 촬영하고 차와 몸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테지만, 뭐 사실 굉장히 뭐 시야가 넓고 차량이 많이 다니고 천천히 다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피시키는 타이밍이 조금 더 늦어도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사진을 찍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두 번째는 경찰,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19까지도 신고를 빠르게 해라.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차량을 옮겨놓고 사고가 난 사실을 알리는 조치들을 하고 차량을 옮겨놓고 그 상태에서 보험사를 불러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분한차, 그러니까 레카차라고 하는 흔히 그런 이제 뭐 견인 차량 같은 것들도 부르는 이런 조치로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만, 어쨌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현장 확보를 좀 더 빠르게 하고 대피를 좀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이 점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차가 스마트 키가 많습니다만 엔진을 꺼야 됩니까? 아니면 열쇠를 두고 와야 돼요? 그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만약에 차량에서 나오실 때는 네. 열쇠를 두고, 그러니까 시동을 끄시고 시동은 끄고. 열쇠를 두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왜 터널 안에서 사고 난 경우에 불 나가지고 몸만 빨리 대피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아까 거기 나왔는데 터널 안에서 갑자기 화재가 확 났어요. 이러면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차들이 막 엉켜 있어서 나올 수가 없죠. 이 경우에 몸이 최대한 빠르게 빠져나오는 건 중요한데, 이때 키를 안 두고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차량 하나하나를 다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불길이 잡히고 나면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길이 잡히고 나면 차량을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겠네요. 예. 두 번째로 불길을 잡기 위해서 소방차가 들어오려면 차량을 이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량에 차키를 꼭 놔두고 나오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시동을 끄라는 건 왜 그러냐면 잘못해서 공회전이 되다 보면 그 기름이 다 다해서 차량이 안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시동을 꼭 끄고 차량에 키를 놔두시고 나오는 게 그런 어떤 대규모 사고, 몸이 급하게 빠져나와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조심해서 이제 사고가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안전거리 유지 외에 뭐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과속을 하지 마라. 뭐 네네네네.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안전 의무를 이제 지켜야 될 것이며 과속도 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약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요.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원인 1위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좀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55%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그리고 그 다음이 12.1%가 신호 위반,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안전수칙들이 다 들어갑니다. 왼쪽에 있는 거 사실 다 안전운전 의무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라거나 신호위반 같은 경우는 따로 항목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깜빡이를 켜지 않는다거나 급정거 급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이제 앞차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옆차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옆으로 이제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 싶은 거지만 결국은 안전운전 의무가 되겠네요. 옆도 봐야 되고 뒤도 네. 봐야 되고 네, 또 네, 네. 의무단 말씀이죠. 네, 그래서 흔히 우리 방어운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예. 법상에 뭐 방어운전 의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내가 방어운전을 한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실이 내 잘못 그럼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꼭 알아두시고 최대한 방어적으로 운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하고 또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데 터널 안이나 빙판길 이런 데는 또 이 기준도 스스로 더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안전거리 의무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터널이라든가 빙판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를 더 두고 가시는 게 본인의 과실 비율도 줄이고 사고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참 이 요즘 뭐 교통이나 도로, 자동차 우리 이제 뭐 사실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네. 자, 한번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고가 났을 때 네. 어떤 점부터 해야 하나 행동 수칙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주시죠. 네, 사실 아까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원래는 안전 확보, 증거 확보, 후속 조치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안전 확보로 뭐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차량을 대피시킨다거나 이런 게 있고요. 증거 확보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뭐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며칠만 지나면은 지워져서 이제 데이터가 남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빠르게 확보하는 증거 확보 조치가 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조치로 후속 조치. 그러니까 뭐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을 부르고 이런 조치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이제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빠르게 후송하는 걸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직접 사고를 당하신 분도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사고는 당하고 피해자들 계신데 경찰 소방관 오기 전에 레카차가 먼저 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많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운데.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고가 났습니다. 네.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어서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나와 보니까 레카차가 이제 영수증이 날아온 거예요. 차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제 수소문을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레카차가 영수증이 날아와 있는데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금액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 정도? 그때 한 1,500만 원? 이동했는데 이동을 하고 뭐 보관료 이런 것까지 해서. 보관료까지.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사실 좀 많이 나올 입원을 좀 오래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올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실 500만 원 이내로 나와야 되는 그런 500만 원도 상황이었거든요. 크죠. 네. 이게 좀 이게 네. 보관 기간이 좀 길고 이런 기간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라 여기 좀 다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레카차에서 이동했는데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막 100만 원, 200만 원이 날아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돈 안 주면 차를 못 내준다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설 레카차가 왔다고 해서 따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경우도 그러니까 정신 잃었을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이제 금액에 대해서만 다툴 부분이지만 내가 정신을 잃지 않은 상황인데 레카차가 와서 막 끌고 가 그냥 막 말도 없이 끌고 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레카차 같은 경우에 이제 차를 가져가려면 군안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군안 동의서를 받지 않고 차를 견인해 갔다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미리 군안 동의서를 물론 사람이 되게 다친 상황이라 군안 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감액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군안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일 수 있다는 점들을 대부분 모르시고 그렇죠. 두 번째는 사건은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자 데려가야 됩니다 이러면 그냥 가야 된다고 알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그 사설 레카차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뭐 협의가 된다면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그 렌트카차를 운영을 하고 그래요? 보험사 같은 경우도 보험사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죠. 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차량이 아니라 사설이 오더라도 보험사에 협의된 가격만 내면 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최대한 운영하는 걸 추천드리고 혹시 원치 않은 견인이 있었다면 군안 동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뒤에 비용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으셔야 되겠죠. 네네. 근데 다쳤을 때가 제일 문제잖아요. 네. 뭐 병원에 가신 경우도 있고 한데 상대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상대가 뭐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유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실 비율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적 판단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네네네네. 네가 잘못해놓고 내가 왜 동의해줘? 이런 그렇죠.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난 안 해줄 거야. 네.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권리가 있는데요. 보험 직접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 네. 네. 이 보험 직접 청구권은 상대방이 접수를 해주지 않아도 내가 상대방이 가입돼 있는 보험사가 어딘지 알 수만 있으면 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 직접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거도 우리 보험사가 대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험사는 대행해 주지도 않고 대행해 줄 수도 없고 대행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제 또 약간 흥분하게 되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은 제가 사고를 냈을 때 보전하는 게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의 원칙입니다. 존재 이유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죠. 자기 신체 사고라든가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뭐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부분을 보험사가 저한테 지급을 하는 건데 이때는 저랑 우리 보험사가 마치 상대방인 것처럼 서로 얘기를 해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우리 보험사가 나를 위해 최대한의 돈을 받는 걸 도와주거나 혹은 상대방 보험사의 뭐 접수를 도와주거나 네. 상대방 보험사의 협의를 어떤 방식이든 도와줄 의무도 없고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걸 만약에 너무 많이 도와주면 변호사법 위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쪽 보험사를 믿지 마시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게다가 보험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자동차 보험사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전체 한 절반 정도가 삼성화재인데 같은 보험사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고를 낸 그 차량과.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업은 계속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고객이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담당자끼리의 오히려 친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은 회사일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은 우리 보험사를 믿고 있었다가는 내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제대로 된 과실 비율도 못 챙기고 제대로 된 합의금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직접 청구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직접 청구권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직접 청구권은 제가 어쨌든 상대방 보험사를 알면 그쪽 상대방 보험사에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주면 제일 중요한 건 경찰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라. 왜냐하면 경찰 신고를 해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받아야만 이 서류를 가지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직접 청구를 하려고 그런 게 있다더라 한 상태에서 대충 밀어놓고 뭐 치료받았다 2, 3주 지나면 경찰이 접수를 안 받아주거나 경찰이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과실 비율을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직접 청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주더라. 이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서 직접 청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아까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보험사가 내 편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는 그냥 전제로 가야 돼요. 예,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보통 이게 갔을 때 합의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흔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 저를 위해서 제 과실 비율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필요가 없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10%가 되건 20%가 됐든. 그래서 보험사가 왜 그 과실 비율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경우는 대부분 고객이 난리쳐서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요? 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건다든가 이런 게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하면 사실 금감원에서 뭐라고 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내가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런 걸로 어필을 많이 하는 경우에나 그런 일을 해주는 거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 너를 위해 과실 비율을 내서 열심히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나마 과실 비율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있긴 있어요. 그 범위 내라고 하지만 내가 몸을 얼마나 다쳐서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보험사는 아예 상관없는 남입니다. 생각하고 다르네요. 네, 좀 달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영업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사고가 조금이라도 크다. 혹은 보통 그러거든요. 보험사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험사는 이 정도 사고에서 그러니까 상대방 보험사요. 상대방 보험사는 이 정도 사고에서 얘가 어느 정도 다쳤을 때 얼마를 제시하면 된다는 데이터가 수십만 수백만 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나 저는 아예 없는 거예요. 한 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교통사고로 처음 당했으니까. 대부분 그렇죠.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합의하셔야 더 금액이 제일 큽니다. 향후 치료비가 들 텐데 거기까지 제가 다 합의금을 다 넣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100만 원, 뭐 입원도 안 하셨고 하니까 1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최대한 넣어서 특인 받아서 15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고 처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는 또 보험사 직원이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랑 계약돼 있는 손해사정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본인의 몫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입니다. 이게 변호사를 찾는 게 부담이 되시고 그래서 그게 문제죠. 네. 뭐 변호사비도 또 들 것 같은 그런데 이제 걱정도 있죠. 저를 비롯해서 이런 교통사고 합의를 하는 변호사들은 보통 착수금 그러니까 먼저 비용 아예 안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공보수로 받으면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액수에서 뭐 10% 15% 이 정도만 성공보수로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전문 변호사들을 찾으실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냐면 약간 정보 불평등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서비스들인데 이 사고 유형 같은 걸 입력하게 한 다음에 유형별로 얼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사고에 당신이 며칠 입원했고 얼마 정도 버시고 뭐 이러면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서비스를 저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서비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그 숫자를 보시고 나서 보험사에 얘기를 하면 훨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불평등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반 피해를 당했을 때 기간이 계속 무한대 늘어나고 자기 일도 못하니까 빨리 합의를 보고 싶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맞는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옆면은 이제 그렇게 빨리 합의를 했단 말이죠. 네네. 일단 일해야 된다. 힘들다. 합의 이후에 갑자기 또 아파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뭐 이제 변호사나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그냥 신경을 끄고 계시면서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라는 건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후유장애 같은 예. 거죠.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사고가 좀 크게 나면 제일 크게 아픈 데만 아프다고 느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뇌진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본인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뇌진탕이라든가 이런 것만 아픈 줄 알았다가 나중에 뇌진탕이 치유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허리가 아프네. 이제 와서 보니까 갈비뼈가 나도 모르는데 부러져 있었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한방병원만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초지는 정형외과에서 하셔라. 저는 그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온몸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그러니까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질문하신 내용처럼 합의를 먼저 했는데 그 뒤에 아픈 게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도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 그러니까 어떤 손해이고, 그러니까 내가 합의한 시점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그 뒤에 발생한 손해이고, 두 번째로는 이 손해가 이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게 명확한 경우. 그런 경우라면 이후에도 더 추가로 청구를 해서 추가 배상,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입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되죠. 근데 이거 예상 못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증하기도 힘들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미 합의를 한 시점이면 막 3개월, 4개월, 길면 6개월 뒤에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 증상이 이 사고 때문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렵겠네요. 그 뒤에 네가 무슨 일을, 그 뒤에 네가 넘어졌는지 뭐 또 사고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를 안 하고 계속 치료를 하던 중이었으면 당연히 새로운 뭐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사고 때문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또 아직 합의를 안 했으니까 예상치 못하고 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오래 치료를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합의를 했는데 정말 그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 경우에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으면 해라.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우리가 피해가 강한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해자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뭐 챙기거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해를 하셨을 때는 본인이 뭐 12대 과실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앙선 침범, 뭐 불법 유턴 이런 종류의 12대 과실에 들어간다면 이건 형사 문제가 됩니다. 혹은 그렇겠죠. 네. 내가 가해자인데 이런 12대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망하잖아요. 내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 상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 사여서 12대 과실이거나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면 내가 보험에만 가입해 있어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했거나 12대 과실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형사 합의도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의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꼭 선임을 하셔서 형사합의 같은 걸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이때 챙겨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 뭐 10,000원 이런 식으로 내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이 운전자 보험에서 어느 정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약관을 먼저 보시고 그걸 토대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손해사정사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내 몸에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합의를 하거나 합의금을 받아주거나 하는 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험사와 의견 조율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 합의, 일반적인 그 보험사와 합의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손해사정사가 형사 합의를 도와주게 되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그렇죠. 제대로 된 보상, 제대로 된 형사 합의를 못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형사적 문제에서는 그 손해사정사분하고는 상의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그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일까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안전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30초 안전 챌린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때 대처법, 그리고 사고 후에
대응법에 대해서 30초로 줄여서 간략히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사고가 나면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경찰과 보험사를 부르고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보험사를 믿지 말고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내가 가해를 한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내가 가입해 있는 운전자 보험 등을 최대한 확인한 후에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변호사답게 30초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